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 재주가 좀 특출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집은 뭐든 다 꿰매 입었었거든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속옷이나 겉옷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우리 엄마는 늘 뭔가를 바늘로 깃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엄마가 하는 걸 저도 곧잘 따라하곤 했어요. 중학교에 갔을 즈음엔 친구들 교복도 엄청 꿰매주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뭐만 터지면 저에게 달려와 바느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귀찮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귀찮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없는 형편에도 실과 바늘은 꼭 챙겨 다녔죠. 친구들 교복 깁느라 실이 사라져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를 그 재미로 다니는 애처럼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20살이 됐을 때 잘할 줄 아는 거로 먹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느질이잖아요. 그러다 들어간 곳이 한복집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바느질을 잘한다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터진 교복을 다 꿰매고 다녔어요. 한복 바느질은 또 달라. 배워야 할 게 많긴 하겠지만 패기도 마음에 들고 어릴 때부터 바느질로 먹고 살 생각을 하다니 꼭 날 보는 것 같네. 사장님도 어릴 때부터 바느질 하셨어요? 집이 어려웠었거든. 나 어릴 때는 바느질 해주고 삭 받는 일이 꽤 있었어. 돈 벌려고 시작한 거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잖아? 괜찮겠어? 고졸이어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냥 좀 해보다가 아니면 말지 하는 마음이면 애초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사는 게 꿈인걸요? 좋아. 그런 마음이면 해보든가.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되는 바람에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는데 바느질로 먹고 사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교복 좀 꿰매주면서 재미 볼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됐어요. 그래도 첫 월급을 받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바느질로 번 돈이라 그런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을 한복집에 있다 보니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살아오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는 사장님이 참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손님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하셨는데 못 짖는 솜씨도 정말 좋으셨어요. 덕분에 저도 사장님처럼 한복을 잘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사장님의 첫째 아들이 오랜만에 한복집에 왔더라고요. 이미 안면이 있던 터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랑 사장님 먹으라며 추어탕을 사왔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사왔네. 그러나 그때까지 추어탕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죠. 미꾸라지를 간 거라고요? 통째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나 보네. 여태 추어탕 한 번 안 먹어보고 뭐 했어요? 그 꿈틀거리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먹어요? 아유, 얘 좀 봐라. 너 먹고 또 달라고나 하지 마. 진짜 못 먹겠어요. 미꾸라지가 그릇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유, 꿈틀거리기는 무슨. 다 삶아서 곱게 간 거야. 먹어봐. 그날 사장님 모자와 함께 처음으로 추어탕을 먹은 저는 그 별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봐요. 잘 먹네. 다음에 또 사다 줄게요. 우리 어머니도 이 집 추어탕 좋아하시거든요. 사장님 큰아들은 사장님을 닮아서인지 인품이 참 좋아 보였어요. 사람이 낯도 안 가리고 부침성도 어찌나 좋은지. 사장님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이 배달 일을 하면서 사장님과 함께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 없었으면 나도 못 견뎠을 거야. 애는 셋인데 남편은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고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는 졸업한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큰아들 고졸로 만든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걸? 동생들은 다 대학 들어가서 신나게 사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봐. 내 평생 한이었을 거야. 진짜 착한 아들이네요. 그럼 어디 있는 아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기엔 어떠니? 예? 제가 보기에 어떠냐뇨. 네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어떤가 해서. 저는 한 발 늦게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님 큰아드님이랑 연애를 해요? 왜 못해?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하죠. 아니, 내 눈치를 왜 봐? 둘이 좋으면 만나면 되지. 누가 결혼하래? 그냥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 봐. 너희들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한복집 사장님은 그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어요. 결국 저는 사장님 큰아들과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 첫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할까요? 에? 아니, 이제 겨우 한 번 데이트했는데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딱 1년만 만나보고 합시다. 아니면 2년?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딱 1년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과도 가족이 된 거고 남편도 저를 정말 아껴줬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어머님과 남편 뒷바라지 덕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온 여자들을 만났어요. 한 번은 명절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에게 한복을 지어주셨는데 동서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한복 색깔이 이게 뭐예요? 저 분홍색 잘 안 봤는데. 저도요. 저도 노란색이도 잘 봤는데 파란색이 뭐람? 어머니 몰래 다른 걸로 주시면 안 돼요? 동서들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신 건데 이걸 물으면 어떡해. 내가 보기엔 둘 다 잘 어울리는구만. 아무래도 동서는 딸이 있어서 분홍색 한복을 해주신 것 같고 동서는 아들이 있어서 파란색 한복을 해주신 것 같아. 애들 결혼할 때 입으면 되겠다. 우리 형님이 한복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안 어울리는 한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다들 비웃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 때는 입을 수 있잖아. 어머니께서 해주신 정성이 있는데. 가족 행사 때 입기도 창피해요. 사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참.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만드시지. 사이즈만 재간 뒤에 색깔이나 디자인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게 형님이라도 좀 물어봐 주시지 그랬어요. 동서들은 좋은 직업은 가졌지만 다소 예의는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만 본색을 드러냈을 뿐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양도 잘 떨고 군말 없이 한복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하면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결국 한복집이를 놓으셔야 할 정도로 악화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대신 한복집을 운영할까도 했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때 되면 시댁에 잘도 드나들던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암투병 중에는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두 사람이 저더러 밖에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곧 계시면
식사 챙겨드려야 해서. 형님, 혹시 모르세요? 뭘? 어머니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신 거요. 아, 그래? 근데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어머, 우리 형님, 순진한 척 하시기는. 솔직히 형님 놀라셨죠? 형님이 아무리 지극정성 간호해도 형님 앞으로 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한복집도 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 월세 내고 쓰는 거잖아요. 어머니 건물이며 땅이며 전부 사회 환원하셨대요. 동서는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듣긴요? 어머니 암 진단받자마자 남편이 다 알아봤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다들 어머니 배로 안 오는 거야? 가면 뭐해요? 화만 나지? 화가 왜 나? 왜긴요? 홀로 자식들 키우면서 어렵게 버신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해요? 자식들한테 주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것도 유분수지. 기가 차서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서방님들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으셔? 가난을 대물림하다니. 동선에 둘 다 잘 살잖아. 좋은 아파트 살고 그 집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해주신 거 아니야? 그게 다였잖아요. 먹고 살게 공부시켜줘. 결혼한다고 집 사줘. 그럼 이제부터는 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형님은 앞으로도 어머니 병수발을 드시겠다고요? 근데 뭐 이제와 안 하기도 뭐하겠죠. 한마디로 제대로 똥 밟은 거죠. 동서들은 키득거렸고 저는 불쾌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라니 생각도 안 해본 주제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그 후로도 시동생 부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뵈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생신이 되실 수도 있으니 한번 와달라고도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가족여행이 있어서요. 동서, 어머니 생신 잊었어? 남편도 안 챙기는데 제가 굳이 챙기겠어요? 형님은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형님, 괜히 붙어있다가 피박 쓰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동서들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떨어질 게 없는데 웬 청승이냐는 식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간호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식사도 잘 못하시는 때가 오고 말았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고운 한복이 담긴 보따리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다시는 기운을 못 차릴 것 같아. 미리 줄게. 어머, 구하라. 언제 지으신 거예요? 예전부터 너 주려고 지어둔 건데 네 동서들이 질투할까봐 못 줬어. 전에도 주셨잖아요. 이건 두고두고 써. 최고로 좋은 옷감으로 지은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미안하다. 이것밖에 물려줄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야말로 어머니께서 물려주시는 최고의 재산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복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서방님들이라도 좀 부를까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랑 우리 아들을 맺어준 게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인 것 같아. 어이구, 우리 어머니 기억력도 좋으시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시겠다. 정말이야. 니들이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 한복은 너만 입어. 알겠지? 다음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여행을 갔다가 급히 돌아온 시동생 부부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진짜 끝까지 도움이 안 되셔.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가족여행이었는데 그걸 망치시네. 아. 동서, 사람들이 듣겠어. 사실이잖아요. 뭐 하나 남겨주신 것도 없으면 가족여행까지 방해하실 건 또 뭐예요? 분명 끝까지 심술 부리면서 가신 거라고요. 입 나온 시동생 부부들까지 데리고 장례를 치르느라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동서들이 쫓아와서 묻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뭐 받은 거 있죠? 있긴 하지. 이것 봐. 아,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거 n분의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럼 나눠보든가. 저는 동서들에게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한복을 보여줬고 동서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한복 한 벌 남기셨다고요? 동서들은 또 저를 비웃었어요. 암 걸린 시어머니 굳은 병수발은 다 해놓고 받은 게 손수 지은 한복 하나냐고요. 네, 저 암 걸린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손수 지은 한복 한 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재산은 이미 사회에 기부된 뒤였죠. 형님 그 옷 입고 조카 결혼식 가면 되겠네. 비우는 동서들의 말대로 저는 동서딸 결혼식에 시어머니께서 주신 한복을 입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결혼식에 가려고 그 한복을 입어본 순간 제 인생은 초대박 났습니다. 이게 뭐지? 한복을 펼쳤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잠깐만. 그때는 결혼식에 가느라 한복 안에서 떨어진 걸 바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딸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제 한복을 본 동서들은 또 비웃더라고요. 어머, 이게 바로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받은 한복이에요? 곱긴 곱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이번엔 색깔을 잘 고르셨네. 그날 동서들은 예식장에서 대여한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신 한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별로였어요. 그런데도 빌린 한복을 입고 우쭐해하는 동서들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카의 결혼식이 끝난 뒤 동서가 우리 부부를 붙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한잔하시죠. 좋은 날인데. 우리가 쏠게요. 우리 딸 결혼 기념으로. 어쩐 일로 우리 부부를 끼워주기에 일단 따라갔는데 앉자마자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형님, 이 자리에서 단판 지으시죠? 단판이라니? 어머님 재산 문제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어머니 한복집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려서 빚더미던데. 아, 맞다, 한복집. 내가 조만간 운영할 거야. 아, 글쎄 그것도 재산이라고. 우리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 같이 내달라고 할 건 아니죠?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거 썼어요. 시동생 부부가 나란히 뭘 내밀더라고요. 뭔가에서 보니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아니죠. 굳이 이런 걸. 형님, 깔끔하게 하자고요. 우리는 받을 것도 갚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동서들 보고 한복집 세뇌래? 그래도 상속 포기 안 하면 결국 한복집도 우리 몫인데. 솔직히 그 한복집 빼봤자 지금껏 밀린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보증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내시고 형님이 가지세요. 애초에 그러려고 했어. 그러니까 상속 포기 각서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받으세요. 우리 마음 편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남편이 시동생 부부를 보며 화를 냈어요. 재수씨, 그리고 니들. 어머니 아프실 땐
곱빼기도 한번 안 비치더니. 뭐? 상속 포기각서? 한마디로 어머니 빚 포기각서인 거잖아. 그럼 어떡해. 엄마가 남긴 거라곤 한복집 월세 빚밖에 없는데 막말로 그 한복집에서 벌어먹고 산 건 형수잖아. 형수가 하는 게 맞지. 형은 남편이니까 같이 하는 거고. 니들 어머니한테 빚이 더 있을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의심은 돼.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는데 병원비는 다 어떻게 한 거야? 빚져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했어. 빚 안 졌어. 그럼 됐네. 그럼 우리가 준 상속 포기각서 못 받을 것도 없잖아. 그냥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러다 어머니한테 재산이라도 더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래? 형, 머리 쓰지 마. 우리도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집도 자기 집 아니잖아. 평생 뭘 소유하지 않은 게 꿈이라면서 집도 월세집이었잖아. 거기 보증금도 밀린 거 아니야? 자식이라는 녀석들이 어머니 병원비 한 번을 안 내놓고는 하는 소리가 겨우 이거야? 형이 이러니까 더 의심스러워. 우리는 이미 상속 포기각서 썼으니까 딴 말 하지 마. 그래, 맞아. 그리고 이참에 우리도 인연 끊어. 솔직히 난 형도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꼭 아버지처럼 굴잖아. 어릴 때 우리 먹여 살렸다고. 맞아.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어머니 한복집 잘 되고 나서부터는 막말로 형이 먹여 살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아버지 노릇이야? 이제와 어머니 없다고 우리가 형한테 뭐라도 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 이 자식들이. 형수, 잘 봤죠? 우리 상속 포기각서 쓴 거. 저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결국 가족끼리 한잔하자던 자리는 금세 파투가 났고 시동생 부부가 떠난 자리에 남아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많이 속상해?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더니. 저 자식들 말하는 거 들었지? 어릴 때만 내가 도왔다고? 어머니는 저 녀석들 학비는 안 해주시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해줬거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애들이 대학 간다고 하니까 나도 안 해준 학비를 동생들만 해줄 수 없다고 장학금을 받아서 가든지 알아서들 해결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애들이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내가 다 해줬어. 그럼 그것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장가 갈 때는 우리 셋 다 집 하나씩 해주셨지. 우리 어머니 정말 강직하시네. 맞아. 그래서 나도 어머니 뜻을 따를까도 했는데 솔직히 나한테는 자식 같은 녀석들이었거든.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당신 참 힘들었겠네. 그래도 어떡해. 어머니께서 아시면 불같이 화내실 테니 몰래 해줬지. 당신이 어머니랑 동생들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키워놨더니 저 자식들 하는 소리 좀 봐. 누가 나한테 효도하래?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어머니 아프실 때 한 번만 좀 들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당신도 연락했었어? 수시로 했지.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한 번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핑계를 댔었거든. 애들이 일이 많이 바빠서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애들 학비 내준 거 다 안다고. 어머, 알고 계셨어?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 앞에서 학비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 어떤 애들은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엄마 한복집이 잘 돼서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 다녔다고.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지.
어머, 그러셨구나. 혼날 줄 알았는데 날 보며 장하다고 하셨어. 내가 정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엔 내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참 대단하셔. 나 같으면 자식들한테 학비 벌어서 알아서 공부하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섭섭할까봐 그러셨나 봐. 나도 알지. 여보, 우리 있자. 그리고 상속 포기각서도 받자.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나도 이제 다시 기운내서 어머니 한복집 이어가야지. 그래줄래? 그럼. 내 인생도 바친 한복집인데. 다만 내가 어머니 솜씨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게 걱정이지 뭐. 당신은 잘할 거야. 그나저나 진짜 밀린 월세부터 해결해야겠네. 보증금에서 깎아도 되고 아니면 형편 되는 대로 내지 뭐. 저는 남편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시동생들 때문에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니까 괜찮았습니다. 씻고 한복을 정리하는데 문득 한복에서 떨어진 봉투가 생각나더라고요. 맞다. 그 봉투 편지 같았는데.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아닐까 생각하며 봉투를 연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응? 어머니께서 한복 안에 남기신 게 있어. 당신한테 남기신 편지인가 보다. 잠깐만, 나도 같이 봐. 씻고 있던 남편도 편지인 줄 알고 같이 보겠다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나 봉투 안의 것을 본 남편도 놀라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놀랐어. 잠깐만, 여기 지금은 대기업이잖아. 지금 꽤 가치가 높아졌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한복 안에 남기신 것은 오래된 주식 증권이었어요. 1970년대에 발행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된 기업의 증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때 이 기업을 어떻게 알고 투자하신 거지? 그러게 말이야. 이때는 주식이 얼마 안 하기도 했을 거야. 그렇지. 잠깐만. 이게 다 몇 주야? 남편은 주식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한 주에 20만 원은 되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 주식 증권 가치가 20억. 어? 20억이야. 저랑 남편은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애들한테? 그래도 어머니 유산인데. 엄마가 이거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이걸 주신 건 아니고 한복 주시면서 꼭 나만 입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손수 지어주신 마지막 한복을 남기신 줄 알았지. 진짜 주신 건 20억 원짜리 주식증권이었네. 어머니께서 전혀 내색을 안 하셔서 진짜 몰랐어. 어떡해. 뭘 어떡해? 이건 당신 몫이지. 뭐? 이건 내 몫도 아니고 당신 몫이야. 당신한테 상속하면 돼. 그래도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서방님들은 어쩌고. 그 녀석들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 맞다. 그러네? 어머니 빚 있을까봐 상속 포기각서 썼던 녀석들이야. 이건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남기신 거니까. 내가 받아서 당신 줄 거야. 여보. 이건 내 몫도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눌 것도 없어. 당신이 갖고 어머니 한복집
잘 운영해줘. 그래도 되는 걸까? 당신만 입으라고 하셨다며. 나도 허락 안 해주신 거잖아. 설마 그냥 나한테 주시기만 한 거지. 나 하나도 안 섭섭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섭섭할 수가 없지. 평생 어머니 옆에서 한복집 지켜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어. 자식인 나도 못한 걸 당신이 했잖아. 어머니도 그만큼 나한테 해주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결국 남편은 주식증권을 상속한 뒤 정말 저에게 20억을 모두 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시동생 부부 애들보다 더 어렸죠.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오랜만에 동서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네, 그럼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혹시 아들 결혼한다고 연락하신 건 아니죠? 맞아. 우리 몇 년간 얼굴도 못 봤는데 결혼식 때라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 형님도 참. 몇 년 안 봤으면 인연 끊고 산 건데 뭘 또 굳이. 동서, 그래도 그건 말이 좀 심하네. 나도 동서 딸 결혼식 갔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축의금 내라는 거죠? 형님, 참 너무하시네요. 아니, 축의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거지. 우리가 거지됐다고 형님 아들 결혼식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 회사에서 횡령해서 잘리고 우리 거지된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축의금 내라고 전화하시고. 너무하세요. 서방님이 횡령을 했다고? 형님, 진짜 모르셨어요? 우리가 그 일로 좀 도와달라고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싸늘하게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난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남편에게 들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작은 동서한테도 부탁 좀 해보지. 말도 마세요. 그 집 때문에 우리 완전 쫄딱 망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방님이 사업한다고 보증 서달라고 해서 우리 남편이 서줬다가 그 집 사업까지 망해서 우리 지금 월세 단칸방에 산다고요. 뭐? 내가 진짜 이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감옥에 있어서 참아 못하고 있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태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아프실 때부터 가족 아니다 나 몰라라 하던 애들이 이제 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무시했어.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지. 당신 성격에 얘기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했을 거 아니야? 난 싫어. 지금껏 도움받아 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르고 살아야지. 뭐가 부족하다고 횡령을 해? 어머니 살아 계셨어도 똑같았을 거야. 그래도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나라고 마음이 좋게 하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새로 시작해야지. 둘째 서방님 얘기도 알아? 사업했다가 망했다는데. 알지. 그놈도 나를 보통 괴롭힌 게 아니야. 자기 망하면 보증서준 둘째 형도 망한다고 나더러 내 가게를 팔아서 자기 돈을 대달라고 하더라고. 누가 보면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도 기가 차지. 그게 내가 젊은 시절 다 바쳐서 대학 공부시킨 녀석들의 실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뜻 따를걸. 어머니가 두 녀석 학비 안 대주신 이유는 하나였거든. 자기가 어렵게 얻어야 귀한 줄 안다고. 누구나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남들 일하는데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스스로 벌면서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 지들 힘으로 하다가 정 부족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냥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 우리 어머니 참 현명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나 봐. 당신도 마음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제 두 번은 안 속아. 어머니 가르침대로 하는 게 맞아. 더더구나 지금은 자기 가정도 있고 장성에서 출가한 자식들도 있는 녀석들이잖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나중에라도 제대로 살겠지. 당신 참 큰 결심했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 있어? 그나저나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연락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 응. 그러면서 자기네 망한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 축의금 낼 돈 없다 이거지. 그냥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했는데 안 오겠지 뭐. 그것들 와봤자 내 속만 뒤집혀. 또 부르지 마. 알겠어.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손님을 맞던 우리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이 거짓골로 결혼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어머, 형님. 신수가 아주 훤하시네요. 한복집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도 잘 된다면서요? 그래. 동서 잘 왔어? 맛있는 밥이라도 먹고 가. 형님, 제가 뭐 밥도 못 먹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하고 온 건 딱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니라면 다행이고. 형님,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할 정도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아니지, 나한테는 왜 연락들을 안 한 건데? 그럼 생활비라도 좀 대줬겠지.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형님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맞아요. 형님한테까지 연락하면 지금 보내는 생활비 얼마도 없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생활비는 줬나 보네. 그때 딱 한 번 준 거예요. 맞아요.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일단 우리 아들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자. 둘 다 자리에 가서 앉아. 갑자기 들이닥친 동서들로 인해 정신은 없었지만 잘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두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동서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형님, 원래 여기 안 살았잖아요. 이사 왔어? 세상에, 여기 완전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다 왔다. 일단 내리자. 가는 내내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동서들은 그제야 우리 남편의 차가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차도 완전 비싼 차네? 어머, 그러네요. 형님, 한복집이 그렇게 잘 돼요? 한복집이야. 어머니 계실 때가 더 잘 됐지. 물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면서 입 싹 씻는다고요? 내가 무슨 입을 씻어. 그 한복집 형님이 혼자 가졌잖아요. 월세 밀린 한복 가게는 관심 없다며. 그래도 이렇게 수입이 생겼으면 재산분배 차원에서라도 나눠줬어야죠. 동서, 해도 너무하네. 그때는 빚만 남든 말든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한복집을 탐내네? 탐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한복집이 그렇게 잘 되면 우리 목도 있는 거죠. 결국 남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한복집이고 어머니 집이고 다 월세라고 싫다면서요. 월세 다 까먹고 보증금도 안 남았을 가게 우리더러 그냥 가지라면서요. 빚 갚아서 쓰든 말든 관심 없다고. 그때야 우리가 잘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아쉬운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솔직히 말해 이게 다 아주버님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주버님 동생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대체 두 분은 왜 일을 관둔 겁니까? 뭐? 동서들 일을 관뒀어? 아니, 남편이 사업한다고 이제 저 일 안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도요. 남편이 횡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월급 많아졌다면서 나한테 이제부터는 놀면서 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일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거짓골로 있지도 않겠죠. 이제 와서 일한다고 해봐야 경력 단절에 다들 은퇴할 나이인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한복가게에서 일하면 안 돼요? 한복가게 월세 반의 반만 월급으로 주셔도 돼요. 뭐? 저는 동서가 말한 거에 절반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세요. 단칸방 월세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서들한테 줄 월급이 없네. 형님,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신다고요? 진짜 너무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치우시던 분이? 그래요. 그 심정으로 우리 좀 돌봐주면 어디가 덧나요? 적어도 우리가 어머님처럼 똥싼기저귀 치워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듣자 하니까 말이 심하네. 어머니가 똥기저귀를 쓰고 싶어서 쓰셨어? 나중에는 아예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아프셔서 그랬던 거 아니야? 형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너무하셨다 이거죠. 그냥 간병인 쓰시면 될걸. 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셔서. 맞아요. 결국 화근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재산만 상속해 주셨어 봐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골이 됐겠느냐고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횡령 안 했을걸요? 다들 그만해요. 단지 두꺼워도 정도가 있지.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겁니까? 아주버니, 솔직히 두 분 사시는 거 보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생활비 한 번 딱 주고 말아요? 그때 재수 씨가 그랬죠? 딱 한 달치 생활비만 주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거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그때 드린 돈이 적지도 않았어요. 말이 한 달치 생활비지. 월세까지 포함하면 석 달치는 줬을 겁니다. 아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석 달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좀 더 보시고 추가 지원을 결정하셔야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자선사업가면 이보다는 더 해주셨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자선사업가보다는 더 넉넉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은 파렴치하다 싶을 정도로 뻔뻔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못 보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두 동서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한복집 월세의 반이든 반의 반이든 월급을 못 준다고 한 건 우리 한복집이 월세가 아니라서야. 네? 그럼요? 내가 그 건물을 샀거든. 그 정도로 한복집이 잘 됐어요? 건물 살 정도로? 그럼 저희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어머니 유산 분배해준다는 심정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한복집 일이 쉬운 줄 알아? 안 쉬워도 남 밑에 사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자식들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안 했겠어요? 얼마나 사정사정했는데
지들 살기 빠듯하다고 아는 척도 안 해요. 빠듯하기도 하겠지. 젊은 애들인데.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동서, 자식이 괘씸해도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걸 미안해해야지. 두 부부가 사고친 걸 자식들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겠어? 이제 막 돈 모아서 자기 가족 꾸린 애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전세 아파트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 전세 좀 뺏어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그럼 지들은 어디 사느냐고 하더라니까요. 우리 애도 말도 마요. 지들 사는 집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더니 차라리 그래달라고 하대요. 그 빚 우리가 다 못 갚으면 자기네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잠깐 있어봐요. 둘째 동서가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글쎄 저한테 상속 포기각서를 써주더라니까요. 자기는 우리 재산이고 빚이고 아무것도 안 물려받겠다고 아주 손절을 하더라고요. 손절? 그게 뭐야? 연을 끊었다 이거죠.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요? 부모가 지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부모가 좀 빚이 있어도 좀 갚아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뭐 다 갚아달랬나? 그냥 내가 해준 것 좀 돌려달라고 한 거잖아. 자식 다 필요 없다니까. 두 동서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어머니 생각이 더 절실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딱 이 생각하셨겠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픈데도 보러 오지도 않고 시험부라고 하니까 바로 엄마 재산부터 알아보고 전 재산 사회에 환원했다고 손절했잖아. 아니 그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뭐 어머니 자식이었나? 맞아요. 우린 그냥 남편 뜻을 따른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며느리는 안 미워? 사위는? 미워 죽겠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보나마나 뻔해요. 사위놈이 우리 딸을 꼬드긴 거라고요. 엄마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도 그랬을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순간 둘째 동서가 아차 싶은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둘 다 됐어. 오늘 두 사람 보니 자업자득인 것 같네. 한복집에서 일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 한복 짓는 일은 마음을 쓰는 일인데 두 사람 같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한복을 지어봤자 손님들 마음에 와닿기나 하겠어? 저는 그 건물 청소도 좋아요. 맞아요. 저도요.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봤는데 전부 다 청소나 설거지더라고요. 어차피 청소할 거면 형님 밑에 사는 게 낫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동서들을 보낸 뒤 돌아온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은 영 내켜하질 않더라고요. 괜히 가까이 지내다 얽히면 당신만 고단해져. 행은아 우리 주식 상속 받은 거 알아봐. 이제라도 내놓으라고 너 난리일걸? 자기들이 먼저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 설마. 지금도 자기들이 버린 한복집 잘 된다고 저러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결국 고민 끝에 우리는 두 동서를 다른 건물에 청소직으로 취업시켰어요. 형님, 왜 한복집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이제부터는 착실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도 우리는 한복집 건물에서 하고 싶었는데 동서들처럼 청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 건물 청소 숙달하려면 꽤 걸릴 거야. 건물주가 아는 사람이라 적응할 때까지 시간 좀 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거야. 열심히들 해. 그렇게 두 동서를 건물에 놓고 나오니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꼭 내 건물에서 청소를 시켜야겠어? 그래도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청소 반장님한테 말해놨어. 아주 호되게 가르치라고. 당신은 참 비위도 좋다.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어떡해. 그냥 줄 순 없어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먹고 살 기회는 마련해줘야지. 그간 우리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20억으로 건물도 사고 투자도 하고 했어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상속해 주었지만 저는 그 안에 남의 몫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동생들 학비를 다 대준 것도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도 몇 채 생겼고 그중에는 남편 명의로 된 것도 제 명의로 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복집 건물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우리 남편이 투자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덕에 남편 덕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게 됐죠. 그러나 우리 부부도 어머니의 신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때 집값은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둘이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좀 부족해서요. 그래, 그러자. 아들 결혼인데 선물은 하나 해줘야지. 근데 아들, 너 아직 나한테 갚을 것도 있는 거 알지? 알아요. 대학 학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보태준 거. 평생 갚으라면서요. 결혼 준비할 동안은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알아. 나도 기억해. 너도 기억하나 물어본 거야.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야박해? 아니요.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인지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좀 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손의 부부 자식들을 봤잖아요. 부모 맘이라는 게 당연히 자식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자식한테 이루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오래된 증권의 가치를 보며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주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있는 거 우리 아들 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자식한테 딱 선 그어놓고 자립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해야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려주신 건데 우리도 그 뜻 따라서 자식을 가르쳐야지.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자식들에게 뭘 해줄 생각이 없어요. 급할 때 좀 도와줄 순 있겠지. 우리 재산도 사회의 대부분 환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 몫으로 하나 남겨둘 생각은 있는데 그것도 자식이 잘 살면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정신을 물려주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키웠으니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확신을 준 건 동선의 자식들이에요. 큰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청 잘 사신다고. 사실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종종 생활비를 뜯어가셔서 저희가 사는 게 좀 퍽퍽한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큰엄마, 저 기억하시죠? 엄마 아빠 때문에 큰엄마 큰아빠한테 연락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제라도 종종 찾아뵐까 하는데 가도 될까요? 그 부자 동네에 사신다고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하나는 대놓고 말하고 하나는 애들러 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애가 부모한테 배운 거라곤 뻔뻔함을 가장한 파렴치한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조카들의 방문은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먼저 손절한 너희들하고 다시 연락하고 살려고 너희 어머니한테 일자리 구해준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손 벌리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라는 뜻이다. 너희들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 번호는 지워라. 큰어머니 번호도 지우고. 그렇게 종종
아직도 엮여있는 동서는 식구들로 인해 골치도 아프지만 우리 부부의 최대 고민은 딱 하나예요. 이 나이에 대학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해보자.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제라도 큰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학 공부한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다? 알겠어. 우리 부부는 요즘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능 봐서 부부가 나란히 대학에 다니는 게 첫 번째 꿈이에요. 사실 수능 공부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공부를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런데도 자식들과 때마다 모이면 공부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애들이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대학 공부한 아들 며느리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러다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대학 가시겠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다. 당연히 주지 않고 당연히 받지 않으니 가족이 참 평안합니다. 모이면 여러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것도 이거 하나였을 텐데 자식들이 그 청을 들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일군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늘 자립심 강하셨고 뭐든 허투루 쓰거나 주시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따라 우리도 돈이 아닌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첫 손주 학비 통장은 하나 만들어주려고요. 할머니로서 그 정도 선물은 해도 되겠죠? 텅 빈 병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때 현실은 나를 둘러싼 병실의 벽처럼 차갑고 암울한 회색빛이었죠. 욕실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난 꺼지겠네.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어머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왜 그래 놀라? 나 말하는 거 처음 보니? 그러고 멍하니 보고 있지만 말고 나 좀 일으켜봐라. 시어머니가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니, 그게... 의사가 전신마비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손에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아. 나는 어머님의 팔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께서 못 움직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가 보네. 다리 쪽은 감각이 없는 걸 보니. 상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는 나를 보고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어이구,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걱정하니. 누가 보면 아영이 네가 내 딸이고 지나 고깃집 애가 며느리인 줄 알겠네. 제가 어머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애틋하다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잖아요. 덕분에 제가 엄마 사랑이 뭔지 알게 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우리 아영이는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듣는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나저나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한숨을 쉬어. 잘못한 건 나랑 너 둘만 병원에 남겨두고 태국으로 홀랑 여행 가버린 그 인간들이지. 내 남편이 욕심쟁이 영감인 건 진즉에 알고 있었어도 내 아들 진성이랑 내 딸 진아까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성이 그건 어디서 불려시 같은 년을 데려와서 이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 착한 아영이 마음에 대못을 박아. 이번 여행은 남편의 상간녀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연다며 초대장을 주었죠.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태국 리조트 파티 초대장을 보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돈 많은 며느리, 돈 많은 새언니 덕 좀 보자고 대놓고 나를 무시했죠. 전부 출국했지? 네, 조금 전에 비행기 떴을 거예요. 그러면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집으로요? 어머님, 퇴원은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아영이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처리할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는 일인가요? 설명은 집에 가서 차차 할 테니 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내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해. 그 인간들이 없는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기회니까. 나는 어머님을 얻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의 눈을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뒷좌석에 태우는 순간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무단회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머님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 시동 걸어. 어머님의 말대로 차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은 나는 달려오는 간호사를 따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를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얻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냉수 한 잔을 떠다 드렸죠. 어머님은 냉수를 마시고는 내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영아, 사실 진성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야. 친모는 따로 있어.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던 시대였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이 모여 사는 시골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은 나를 몹쓸 병이 있는 여자, 천벌을 받은 여자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어. 나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못 낳는 흠결이 있는 여자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했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혼처자리를 알아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를 두고 상처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지.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도시에서 살아가면 마치 내가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아기도 엄마 없이 자랐다고 놀림당하지 않을 테고 나도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당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었지.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만난 게 바로 김태용, 네 시아버지였어. 당신이 시아버지는 애 둘 딸린 호랩이었는데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명을 달리했다고 했어.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라 달리 의심하지는 못하고 참 슬프고 애달픈 사정을 가진 남자구나 그랬어. 그 남자와 중매를 해서 시집을 오니 진성이와 진아가 있더구나.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었지. 나는 그 아이들을 진짜 내가 낳은 아이처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의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야. 네? 친엄마는 아까 둘째, 그러니까 진아 아가씨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지. 아무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반응이 꼭 지금의 아영이 너와 같은 반응이었단다.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벗게 해준 은인에게 이게 무슨 하극상이냐면서 오히려 내게 역정을 내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난 진실에 눈을 뜬 거지. 남편이 우리 집안에 돈을 탐내고 전철을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들의 친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 사이 남편은 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사업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탕진했어. 결국 나와 결혼한 목적은 돈이었던 거야. 맙소사,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머님, 그런데 그걸 알고도 왜 여태 같이 사신 거예요? 저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에 헤어졌을 텐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진성이 나이가 겨우 3살에 진아는 갓난아기였으니까. 그 애들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더구나. 그런데 진성이가 상간녀를 데려와서 지혜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피가 거꾸로 솟아서 도무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진아 고년까지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되겠다면서 상간녀한테 착 둘러붙어서는 아부를 떠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제는 인연을 끝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의 상간녀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외제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딜러였습니다. 외제차를 판매하다가 상간녀를 만난 남편은 그녀의 돈을 보고 나를 헌신짝버리듯 하며 이혼 선언을 했죠. 시아버지는 곧 개업할 식당에 투자를 해달라며 인플루언서가 꾸민 아가씨는 광고 일을 달라고 하면서 상간녀 편에 붙었죠. 마치 돈이라는 끈끈이에 달라붙은 파리떼처럼요. 그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를 외면한 김씨 집안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은 오로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전신마비로 쓰러져 누운 나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결심했어.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끝내고 김씨 집안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들에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단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줄 거야. 아영아, 지금은 내가 거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네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김씨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처럼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손발이 될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엇 하면 되는지 어머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저 역시도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껏 나를 짓눌렀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깨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창고로 가서 벽에 걸어놓은 그림을 지워봐. 그럼 붙박이로 된 금고가 나올 거야. 그 금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줘. 비밀번호는 내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 모든 문서들은 그 인간들을 심판대에 세울 나의 무기이자 증거들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말에 따라 한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해. 어머님은 내게 기자와 변호사의 연락처를 주며 이들과 만날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먼저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가 건네는 문서들을 본 순간 기자의 동공이 확장되며 눈동자가 광채로 빛났습니다. 특종을 만났을 때 번뜩이는 눈빛이었죠. 그 문서들 속에는 상간녀 남빛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빛나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히트 상품 사해소금 머드팩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자님. 사해소금 머드팩은 SNS 홍보로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유기농 제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덕분에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은 인디 뷰티 브랜드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도 유사 제품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품명에 사해소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이스라엘 사해에서 직접 공수한 고품질의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보한 이 문서들이 남비나 대표가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빈나가 제품에 사용한 소금은 값비싼 이스라엘 사해 소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중국산 싸구려 소금이었습니다. 원자재 구매 내역서, 성분 분석표, 그리고 제조 공정 기록들까지. 과연 그러네요.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자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말씀.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기자님, 언제쯤 보도가 나갈까요? 정확한 걸 추가 취재하고 데스크웨이도 거쳐봐야겠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요해서 늦어도 3일 안에는 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남빈나 대표와는 무슨 관계이시길래 이런 중대한 제보를 하시는 겁니까? 남빈나 대표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더 철저하게 신원을 숨겨드려야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이만 일어나 볼게요. 네, 정확한 보도 일시가 확정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자와 헤어져 카페에서 나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계획이 상간녀 남빈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김씨 집안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시아버지 김태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인무효소송으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화로 전하자 변호사는 어머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요. 거동이 불편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 혼자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님을 통해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서 이후에 일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보통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 소송을 하는데 굳이 혼인무효 소송을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심층적인 면담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전에 내게 들려줬던 과거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변호사님, 저의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용은 저와 결혼할 당시 자신의 전처가 이미 죽었다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전처를 죽었다고 속인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전처의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록, 심지어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그녀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증거가 담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에 든 서류들을 확인한 변호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이 저지른 이 거대한 거짓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혼인 자체가 무효화되면 사모님께서 선친께 상속받으신 재산 모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남편분의 회유에 못 이겨 시댁 명의로 돌려놓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까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지금껏 빼앗긴 사모님의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이 사건을 맡아 남편분의 위선적인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고 사모님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게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시던 분이 눈물을 보이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짓으로 내 인생을 기망한 김태용 그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저와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명예와 부를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그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조각의 자비도 없는 김씨 일가의 철저한 파멸입니다. 변호사가 면담을 끝내고 돌아간 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기자님. 전화 바꿨습니다. 방금 데스크 회의가 끝났는데요. 뉴스 보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언젠가요? 오늘 밤에 바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요? 네. 다른 팀에서 이미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한 특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건과 묶어서 함께 보도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K뷰티의 그림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서 과장 허위 광고를 지적하며 가장 마지막엔 주식회사 비코스메틱의 사해소금 머드팩의 사례를 내보냈죠. 브랜드와 제품명을 뿌옇게 가려서 블러 처리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해소금 대신 중국산 싸구려 소금을 사용한 머드팩이라는 보도에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비코스메틱의 사해소금 머드팩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태국에서 리조트 파티를 벌이던 상간녀 남빈나와 김씨 일가는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 혼자서 준비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버젓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을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해? 그것도 의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어머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답답한 병원 생활에 지쳤는지 집이 병원보다 훨씬 편하다고 저더러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병원이 겉보기엔 편리해 보여도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갑갑한 공간이니 자기 집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의사 허락도 없이 병원을 떠났다가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는 사람이 여행은 왜 갔어요? 어머님을 위하고 싶으면 여행을 가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하지 그랬어요. 뭐? 간병은 결국 내 몫이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간병을 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무덤덤하게 그 시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침묵을 지키며 김씨 일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 한 구석에서 아가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사해소금 머드팩을 판매하며 인플루언서를 꿈꾸던 그녀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팔로워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고 결국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계정이 정지됐어. 내가 뭘 했다고. 남빈나 어딨어? 남빈나, 어서 나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갔어. 내 꿈, 내 미래, 내 정상금까지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고. 아가씨의 계정은 원래 팔로워가 2,000명도 안 됐어요. 2,000명이면 웬만한 친구나 동료가 많은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한 팔로워 숫자라 인플루언서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래도 아가씨는 화장품 리뷰만 하고도 몇 억씩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남빈나를 소개해줬고 남빈나의 회사에서 광고를 주면서 갑자기 팔로워가 20만 명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팔로워 숫자가 늘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사건이 터지면서 계정의 구독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아가씨는 광고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계정 정지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팩을 구매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아가씨의 계정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니 아가씨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빈나, 너 때문에 내가 다 망했잖아. 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 이젠 심지어 팔로워들이 나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난리야. 남빈나는 드레스룸에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통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이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사태를 보고받고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그녀에게 아가씨는 자기 계정이 정지된 얘기만 해댔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때를 쓰는 철부지 아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남빈아, 네가 다 책임져. 내가 너네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홍보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나 용서 못해. 절대 못해. 드레스룸에서 통화를 하던 남빈나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야, 김진아. 티까지 듣보잡한테 광고까지 주면서 밀어줬더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티가 뭔데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는 사이에도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기자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 해명도 안 들어보고 보도를 내보내는 게 어딨습니까? 그게 아니, 내가 지금 성분 검사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분 검사를 해도 결과가 그래요.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내 말은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 사해소금으로 제품을 만들었었다니까요. 그렇게 진짜 사해소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해소금이 부족해져서 아주 잠깐 제품 생산 물량을 사해소금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산 물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소금을 섞어서 생산을 한 거지. 아니, 중국산 싸구려 소금은 몰랐어요. 대량으로 매입하는 소금이라 생산지 표시가 없었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게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소금인 줄 알았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가씨가 벼랑간 남빈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해소금을 안 쓴 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네. 어떻게 이스라엘산이 국산이 됐다가 중국산까지 가니? 너 그래놓고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사해소금이 아니라 다른 소금을 의도적으로 사용해놓고 나한테는 그 사실을 싹 다 숨기고 홍보를 하라고 했던 거잖아. 나는 정말이지 사해소금이 들어간 줄 알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너네가 주는 대본을 그대로 읽은 것뿐이야.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아파. 기자님, 죄송하지만 잠시 전화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김진아, 이거 놔. 이거 놓고 얘기해. 아프잖아.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남빈나가 아가씨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가씨는 남빈나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남빈나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투극이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와 여동생의 싸움을 말리려다 두 여자의 손톱에 여기저기 핥힘을 당했죠. 안방 침대에 누워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복수의 계획 끝에 찾아온 통쾌한 결말이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년놈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무슨 주태야? 그만해! 그만!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빈나의 사업은 이미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다음날 남빈나와 내 남편의 불륜까지 기사로 나면서 그녀의 명예는 바닥까지 실추했습니다. 그녀의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을 향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가 댓글로 남편이 전신마비가 된 엄마를 부인에게 맡겨놓고 상간녀 남빈나와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부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남편이 근무하는 외제차 대리점에까지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점주는 휴가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호통을 쳤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런 일이...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외제차 대리점은 영업 직원들의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곳입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미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은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상간녀만 탓했습니다. 빛나야, 너 왜 그랬니?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오빠네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사해소금 대신 중국산 소금을 써서 오빠 피부가 망가지기를 했어. 오빠 재산이 새어나가기를 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 난리야? 내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그럼 내 이미지는? 허위 과장관관 대표라는 이미지에 유부남이나 꼬드기는 꽃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이미지가 작살난 건 오빠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리고 오빠는 어머니가 아프시면 옆에서 얌전히 간호할 것이지. 왜 해외여행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야? 나는 정말 어머님이 아프신지 몰랐어. 알았으면 오빠 부인한테 간병 맡겨놓고 김씨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갔겠어, 내가? 나 남빛나가 이미 결혼한 남자를 사랑하긴 했어도 나 그렇게 막장인 여자 아니야. 적어도 아파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엄마 놔두고 여행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 빼놓고 놀 만큼 폐륜은 아니라고. 뭐? 너 지금 나더러 폐륜하라고 했니? 그래. 오빠뿐만이 아니라 오빠 동생 그리고 오빠 아버지까지. 인간들이 대체 왜 그러냐? 이젠 김씨 집안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 상간녀가 나가려고 하자 아가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도망치지 마.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피해 보상하고 가. 너 때문에 망한 내 계정, 내 팔로워, 내 광고 정산금은 돌려놓고 가. 그래. 비나 너 가기 전에 우리 진아 정산금이랑 내 퇴직금 뱉어내놓고 가. 뭐? 퇴직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야, 나 징계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퇴직금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네가 내 퇴직금 주고 가. 정말 어이가 없네. 이게 정말 내가 호구인 줄 아나? 외제차 딜러는 원래 퇴직금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차 한 대 팔 때마다 수당받는 프리랜서 영업직이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나한테 무슨 퇴직금을 달래? 그리고 김진아, 너 SNS에서 우리 제품 홍보하는 건 광고비 선지급했잖아. 그런데 또 무슨 광고 정산금을 달래? 네가 공동구매로 제품을 팔았어. 우리 회사 매출에 대단한 기여를 하기로 했어. 무슨 명분으로 정산금을 달라는 건지? 뭐. 그리고 야, 김진성.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바람은 나 혼자 폈니? 내가 니네 엄마 병원에 내팽개치고 태국 여행 같이 가자고 무릎 꿇고 빌었어? 네 이미지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김진성 너 자신이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 진아 너야 이미 광고비를 받아먹었고 진성이 네가 빛나와 바람을 피운 건 빛나의 잘못은 아니니 생떼 쓰지 마. 그러니까요. 김씨 집안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아버님 한 분뿐이시네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빛나야 그 나한테 식당 차려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그랬잖아. 아버님 식당 차리시면 보증금은 네가 투자하겠다고. 그건 다 같이 술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잖아요.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라니? 부드러운 투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니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식당 보증금은 내놓고 가. 남빛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요구에 질린 듯 몸소리쳤습니다. 김진아의 원망, 김진성의 분노, 김태웅의 막무가내식 요구까지. 김씨 일가는 돈과 책임만을 외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죠. 아영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벌써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고생이 참 많네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김진아의 울음소리, 김진성의 분노에 찬 고함, 김태용의 악에 바친 요구만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 앞으로 온 법원 소장이었죠. 소장을 펼쳐본 시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혼인 무효소송?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낸 거야, 당신? 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에 태워 거실 한가운데로 조용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세로 가족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앉을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을 순 없으니 소장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소장이 오고 나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오래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 여보, 김태용 씨, 여기 당신 아들 딸에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남편과 아가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엄마, 지금 우리가 엄마 간병 안 하고 우리끼리 해외여행 갔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기라도 하자는 거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싫어서 그렇게 둔 게 아니라 남빈아한테 뭐라도 얻어내려면 비위를 맞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부인이 엄마를 간병했으면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 그만 푸세요. 갑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여보, 김태용 씨, 당신 아들이 내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줄까요? 당신 입으로 진실을 말할래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요? 시어머니의 당당한 기세에 눌린 듯 시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뭐라고요? 정말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여태 숨길 수가 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면 대체 누가 우릴 낳은 건데요? 진성아, 진아야, 네 친엄마는 사실 진아를 낳다가 하늘로 떠나셨어. 지금의 엄마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거고, 너희가 워낙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너희들 엄마가 친엄마인 것처럼 지내왔던 거야. 시아버지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내게 곧 손님이 올 테니 문을 미리 열어놓으라고 하셨죠. 나는 그녀의 말대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한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엄마였습니다. 내가 하늘로 떠났다고, 김태용 씨? 우리 진아를 낳다가 떠났으면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뭘까? 천사라도 되나? 누구세요? 우리 진아라니, 나를 낳았다니, 이 아줌마 대체 뭐야?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이 아줌마가 날 낳았다는데 내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여보, 김태용 씨. 당신은 신경미 씨 집안의 재산이 탐나서 여기 있는 모두를 속이고는 새 장가를 들었어. 나와 사별했다고 악마의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제 내가 혼인무효 소송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 법은 기망에 의한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당신의 모든 거짓과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신이 가로채갔던 내 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내 것이 될 거고요.
앞으론 재산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아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이자 남편의 친엄마 강선희 씨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제 아빠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망이구나. 처음 신경미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희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드디어 내가 낳은 아이들과 재회를 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 있는 오하영 씨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구나. 내 아들이 남빛나라는 여자의 재산만 보고 홀려 본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걸 보니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아들이라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환멸이 들었어. 제 아빠를 쏙 빼닮은 탐욕스러운 아들이라니. 하지만 딸인 진아 너만은 달랐어야지. 너까지 새언니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김씨 집안에서 쫓겨날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멸시를 당했었어. 나처럼 돈이 없는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 모두가 내겐 소름 끼치는 악몽 같아. 마치 아픈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간호사 생활을 하며 현지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경미란 이름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까지 해마다 아들딸의 생일만 되면 한국에 두고 온 자식들이 보고 싶어 향수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딸의 생일이 되어도 더 이상 너희들이 그립지 않을 것 같아. 이제야 내 인생에서 김씨 집안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게 됐으니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쌍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한국에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아갈 거야. 그럴 거면서 왜 돌아왔는데요? 아줌마가 나를 낳은 친엄마라면서요. 친엄마라고 이제 방금 고백해놓고 왜 또 갑자기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엄마는 이제 없는 거예요? 누가 말 좀 해봐요. 이제 대체 내 엄마는 누군 건데요? 너한테 엄마가 필요는 하니? 전신마비인 엄마를 내팽개치고 해외여행이 나가는 정신 나간 딸에게 엄마가 왜 필요한 건데? 너는 다시 너희 오빠한테 돈 많은 새언니나 꼬셔오라고 해. 여기서 5살 아이 마냥 마음에도 없는 엄마를 외치며 질질 짜지나 말고.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아가씨는 울며 뛰쳐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아가씨를 따라 나갔고요. 친엄마도 신경 쓰였는지 아들, 딸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말은 모질게 했어도 친엄마라 그런지 울며 뛰쳐나가는 아들, 딸을 그저 외면할 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나와 시부모님만 남았어요. 김태용 씨, 소장과 동봉한 퇴거 명령서를 보세요. 시아버지는 퇴거 명령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네, 알았으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은 나의 선친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으로 구입한 집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하게 김태용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니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시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퇴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서로를 핥히고 싸우다 모두 떠나고 마침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1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지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주장한 혼인무효는 아쉽게도 성립이 되지 않은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혀 없었을 때나 근친혼 관계에 있었을 때만 성립을 해서요. 사모님과 김태용 씨의 혼인에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는 비록 없었을지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혼인신고가 존재했고 두 분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오셨다는 점에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경우 이미 전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혼인 취소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김태용 씨의 기만과 거짓을 입증할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사모님의 재산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기에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 부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 또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혼소송을 동시에 수임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이혼소송 도중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상대로 서로의 남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날엔 답답한 속을 서로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어머님, 저는 진성 씨와 이혼소송을 통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이혼을 통해 제 모든 아픔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나처럼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되었지. 나도 김태훈과의 더러운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재판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 아영이 네 곁에는 항상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머님도 늘 제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밤늦도록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감춰졌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서로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영아,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젠 네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때가 왔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겠니? 어머니, 저는 베이킹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작은 빵집 하나만 열어주시면 정말 잘해볼 자신이 있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게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주세요. 제가 수익을 내서 어머니께 배로 돌려드릴게요. 그 정도 선물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나도 네가 평소에 베이킹을 즐겨하던 게 기억이 나는구나. 네 손재주라면 분명 훌륭한 제빵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아담하고 예쁜 빵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문을 닫은 유치원 건물을 인수해 작은 보육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보육원 설립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육원 원장 신경미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몸 상태였습니다. 재활훈련에 전념한 결과
그녀는 이제 목발을 짚고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후전되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그녀는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베이킹 클래스 특강을 왔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반죽을 조물락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각 구워낸 따끈따끈한 머핀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머핀이에요. 완전 따끈따끈해요. 얼른 드셔보세요. 라면서요.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만든 머핀을 맛보라고 졸랐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머핀을 한 입씩 맛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겪은 사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꽃다운 나이에 애 둘 딸린 유부남 김태용에게 제가해야 했던 어머님은 이제 어엿한 보육원 아이들의 대무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품어야 하는 진정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